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힘드시죠? 네. 야간에 또 직장 다니시는 분 많이 계신데 공부하시랴 힘드시겠네. 자, 지금부터 이렇게 저 3억에서 1억을 빼내는 걸 뭐라고요? 감가수정한다 입니다. 뭘 한다고요? 감가수정한다. 자, 이 감가수정하는 방법은요,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게요. 감가수정한다. 자, 원칙적으로는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수정한 게 원칙입니다. 내용연수. 자,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이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내용연수라는 것은요, 경제적 내용수를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적 내용수. 수익이 비용보다 큰 기간 있죠? 이 기간 동안에 적절히 감액시켜라.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이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분해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임대료 손실 환원법, 그 다음에 시장 추출법 이런 게 있는데, 요 두 놈은 뭐 그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수정하되, 자, 이 부수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조정해 주든가 여의치 않을 경우는요, 아예 처음부터 관찰감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이제 지은 지 2년 된 건물이 있다고 치자. 2년. 그러니까 애초에 건물 지을 때 80만 원 들어갔답니다. 80만 원. 그러면 이 2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얼마가 될 거냐 했더니 100만 원 들어간답니다. 자, 100만 원 들어가니까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재조달 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는요, 5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답니다. 철거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철거하는 이유는 이때부터는 수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얘기죠. 왼수덩어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철거하게 되면요, 쇳덩어리 이런 거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쇳덩어리 나오잖아요. 요거 고물상에 팔면 돈 돼요, 안 돼요? 되죠? 요거 팔으면. 그래서 한 10만 원 챙길 수 있다고 치자. 얼마 챙길 수 있다고요? 10만 원. 거기 좀 오타가 좀 있습니다. 만 원이 아니라 오른쪽 191페이지 맨 위에 그림에 요걸 잔존가치라는 겁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잔존가치인데 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 원 바꿔놓으세요. 10만 원.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내용수. 그래서 자, 요걸 가지고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1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러면 5년 동안에 90만 원만큼 가치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2년 지났으니까 매액이 적정히 빼주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때의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내용연수에 한 방법 해줍니다. 여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맨 먼저 이제 정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액법은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2년에 2, 3년에 한 번 그걸 꼭 물어봅니다. 이렇게 정액법은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1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얼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거예요? 90만 원 가치 감소하는 거죠. 이거를요 5년으로 쪼개는 겁니다. 똑같이 쪼개요. 그러면 18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18만 원, 여기서 18만 원 합쳐서 얼마라고요? 36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했구나. 그래서 100만 원에서 36만 원 빼니까 이때는요 64만 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뭐라고요? 정액법이라 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좀 이따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걸 한번 그림의 형태로 알아볼게요. 뭐 대충 알 것 같은데 뭐 그림이냐? 이거는요 다른 방식하고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하고 비교를 딱 해보려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면 자, 이게 이제 100만 원입니다. 제조로니까. 그리고 10만 원 챙길 수 있다고 했죠. 싣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요만큼이 감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그래서 요거는 정액법은 그야말로 매년 똑같이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매년 똑같이. 그럼 90만 원 나누기 5하니까 1년에 얼마씩이에요? 18만 원이죠. 18만 원. 그래서 첫 해는 18만 원. 두 번째도 얼마라고요? 18만 원. 그러니까 2년 지났죠. 그래서 2년 동안에 감가 누계액이 이만큼이 되겠네요. 이만큼을요 감가 누계액 해줍니다. 36만 원. 그러면 요게 이제 제조랑과죠. 여기서 요거 뺀 나머지가 뭐예요? 적산 가치다 해줍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적산가치 64만 원.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따 연습할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정률법이라는 겁니다. 얘는요, 정률법이라고 해요. 요거는 자, 역사적으로 시험에 한 번도 안 물어보다가 5년 전에 한번 딱 물어본 적 있습니다. 다 틀렸어요. 다 이거 나올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틀렸는데 어쨌거나 이걸 정률법이라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림을 그린다면요. 잘 보면 딱 그림을 딱하니 그린다면 우리가 잘 보면 여기 뭐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자, 나쁜만 먹은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근데 잘 보이니까 딱 그리잖아요.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자, 어쨌거나 이게 10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5년 지나면 10만 원 챙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감가액을 많이 산정합니다. 점점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일기 때는요. 이렇게 일기 때는 자, 지금부터 다시 하지만 이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요것만 해서 하지 마시면 돼요. 요거 할 줄 아시면 되죠?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 5년 전에 물어봤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자주 보니까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일기 때는요 100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뭐부터 출발한다고요? 100만 원. 그리고 항상 정률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정률. 자, 정률이 예를 들어 계산 문제 나온다면 30% 주어져요. 주어집니다. 정률은요 이렇게 매년 감가될 수 있게끔 루트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든 공식에 집어넣어서 나온 수치인데 요거는요 그 계산 문제 정률을 계산해라 이거 안 물어봐요. 만약에 계산 문제 물어본다면 정률은 주어집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해는요 100만 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100만 원. 여기다가 30%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첫 해는 얼마라고요? 30만 원이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이기 때는 30만 원이 감액이 됐어 안 됐어요? 됐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70만 원이죠. 70만 원에 대해서 똑같은 비율인 30%를 적용하는 겁니다. 30%. 그러면 37에 21에서 21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얼마라고요? 21만 원. 만약 세 번째는요. 100만 원에서 얘 빼고 얘 뺀 금액의 30%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2년 지났으니까 이만큼이 감가 누계액입니다. 이만큼이. 자, 이만큼이 감가 뭐라고요? 누계액이다. 얼마예요? 51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51만 원 빼니까 얘는 얼마예요? 49만 원. 이걸 적산 가치라는 겁니다. 49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실전에서는요 만에 하나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래서 자 만약에 정률이 30%면요 무슨 얘기 모르겠지만 잔가율은 나머지 70%입니다. 자 잔가율은 얼마라고요? 70%. 이렇게 하세요. 정률이 30%면 잔가율은 몇 프로라고요? 70%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돼요. 보통 이제 적산 가치를 구하라고 한다면요 100만 원에다가 제조량가 100만 원 있죠? 여기다가 잔가율이 70%죠? 그럼 0.7 한 다음에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죠? 2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곧바로 49만 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자, 정 힘들다. 그러면 요거라도 할 줄 아시면 돼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환기금법이라고 있는데 이 상환기금법은요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계산 문제는 안 물어봐요. 상당히 감채 기금 계수를 가지고 복잡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객관식 분석 특성상 나오긴 좀 힘들어요. 나온 적도 없고 계산 문제는. 자 볼게요. 자 요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짜리가 얘는요 그림만 볼 줄 아시면 돼요. 그림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10만 원 챙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가액을 작게 하고 점점 늘려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2년 말 현재 감가 누계액은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이 감가 누계액이고 나머지는요. 여기서 이거 뺀 나머지가 적산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산 가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요것도 좀 알고 계시고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얘는 매기 똑같이 감액이 된다 가정하는 겁니다. 또 동일한 금액씩 감액이 된다 가정하기 때문에 얘는 아무래도 건물 같은 경우에 적합하다 해집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액이 비슷하게 감액이 된다 했죠. 이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각종 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차량 이런 것들에 적합하다. 자, 내가 아반떼 승용차를 하나 구입해서 애들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돌았어, 안 돌았어요? 동네 딱 한 바퀴 도는 순간 중고차 되는 거죠. 구입해서 다시 팔리면 중고차 되는 겁니다. 시세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가액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3년 된 차나 14년 된 차나 급동차죠. 그래서 거의 뭐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가를 많이 하고 줄여주는 방식, 이걸 뭐라고요? 정률법이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이 광산 같은 경우에 적합하다 해줍니다. 광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광산을 구입했는데, 자, 5년 있으면요, 광물 채굴이 끝난다고 치자. 끝나면요, 광산업 한 사람 해산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똑같이 1억짜리 광산을 또 구입한다 가정하는 겁니다. 구입한다 가정해서 매기 적금을 가입한다 가정해요. 적금. 그럼 결국은요, 1억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기 적금 불이백이 얼마냐? 그러면 1억에다가 감채 기금 계속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매기 적금 불이백이 나오죠. 그러면 자, 적금을 불이백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자가 더 붙어요, 안 붙어요? 요건 이자 한 번 붙지만 요거 계속 이자 이런 거 다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자가 조금 붙어 점점 많이 붙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5년 뒤에 1억을 만들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만들어서 또 다른 거 가서 또 구입하자는 얘기죠. 그런 논리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그럼 결국은요, 매기 적금 불이백과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 상당히 있죠. 요걸 포함해서 매기 감액이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광산을 또 구입하자, 그런 논리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자 같은 게 나오면 다 상환기금법입니다. 문제 풀다가 이자 나오면 다 뭐예요? 상환기금법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거기 딱 중간에 192페이지 중간에, 자, 요거 볼게요. 네, 요것도 가끔 물어보는데,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정률법입니다. 가장 많은 게 정률법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그 다음에 뭐예요? 상환기금법이죠. 상환기금법.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몇 번 했으니까 감귤. 자, 뭐 한 거예요? 자, 정률법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정액법, 상환기금법입니다. 그래서 감귤 뭐라고요? 액상. 감귤 어떻다고요? 액상. 그래서 감가액은요, 초기의 감가액은요, 정률법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정액법, 그 다음 뭐라고요? 상환기법. 딱 중심 잡으면 돼요. 딱 중심 잡으면요. 자, 이 적상 가치는 거꾸로 해주면 돼요. 적상 가치는 거꾸로. 당연히 상환기금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정액법,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작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감귤 액상이다. 정리할 수 있죠. 감귤 액상. 자, 그리고 하나 용어 정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냐면, 어떤 여자분의 평균 수명이 어떤 여자분입니다. 예상 수명이 80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80년인데 지금 40살 먹었습니다. 40살. 이게 실제 나이 아닙니까? 실제 나이죠? 근데 이분이 관리를 너무 잘해갖고, 허구한 날 불로장생 보약만 먹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뉴스킨이라는 데서 나온 데서 그 안티에이징이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늙지 말라는 화장품 있죠? 비싼 거 있습니다. 이거 막 허구한 날 찍어 바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서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허구한 날 헬스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강 나이는요 25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25세.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는 45살 먹었지만 지금은 감가된 거는 요거밖에 안 된 거죠. 그잖아요? 그럼 요만큼 감액 씌워줘야 돼요. 똑같은 논리로 어떤 건물이 40년 된 건물이 있다. 이게 실제 내용수입니다. 실제 내용서예요. 근데 관리를 너무 잘해서 25년밖에 안 된 걸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유효 내용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효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삼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게 실제는 이거지만 이거밖에 안 늙었잖아요. 낡지 않았잖아요. 그럼 요만큼만 감액 씌워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거 지워도 되죠? 이 관찰 감가법은요, 이 노련한 예를 들어 차량 수리업자가 있다. 예컨대 60년 넘게 차량을 수리하는 분이
공업사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어떤 차가 컬컬대면서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야 저거 어디가 고장한지 대충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하도 차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 똑같이 우리 감정평가사도 노련한 감정평가사는요 하도 하다 보니까 자 이 부동산이 어느 정도 가치가 감소되는지 대충 관찰하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예컨대 자 관찰 방법은요 물리적 감가라든가 물리적 감가 그다음에요 기능적 감가 그다음 경제적 감가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 다음에 뭐 법률적 감가는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 정도 감액이 됐구나 이렇게 관찰해서 이제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이만큼 감액이 됐구나 주변에 이건 쓰레기 매입장이 있으니까 이만큼 감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직접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관찰 감가법이라는 거고 느낌만 하시면 돼요. 자세히 안 물어봐요. 그다음에 자 분해법은요 얘를 보다 업그레이드 시킨 방식입니다. 물리적 감가라 하더라도 치유가 가능한 감가가 있고 치유할 수 없는 감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다.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부수고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치유할 수 없는 감가니까 아예 처음부터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태풍에 의해서 일부가 파손됐다. 이거는 다시 이거 수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면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이만큼 이렇게. 그다음에 기능적 감가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유할 수 있는 감가, 치유할 수 없는 감가 구분하면서 예를 들어 설계 자체가 불량이다. 그럼 처음부터 불량된 거 아닙니까? 설계. 그럼 부수고 다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자, 이 주차장 설비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조립실에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면 자, 여기다 감액 시키는 겁니다. 했으면 무시하고 알겠죠? 했으면 안 했으면 감액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는요. 전부 다 치유할 수 없는 감가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 있다. 그럼 어떻게 치유합니까? 자기가 나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합쳐서 감액을 시키는 거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분해법 해줍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어디냐면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른쪽 메뉴에 191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얘는 매기 일정하지만 쟤는요 점점 줄어든 걸요 체감한다 입니다. 체감한다. 그다음에 감가 수정 방법 중에 건물의 내용수 만료할 때 그 감가 누계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분을 이자 나왔어 안 나왔어요? 이자 나오는 순간 상환기금법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 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 있죠. 이걸요 상환기금법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얘기를요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밑에 하나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오른쪽 아래 볼게요.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하므로 주관적이다. 이런 거는요 누가 평가해도 거의 비슷하겠죠.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요 뭐 이건 어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다 나요 안 나? 상당히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 계산 문제 나오면요 요거는 잘하면 풀립니다. 1번 같은 거는 풀리는데 오른쪽에 193페이지 오른쪽 1번 정도는 잘하면 연습하면 풀려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 2번 같은 형태가 나온다면 얼른 제껴야 돼요. 나중에 풀어야 돼요. 나중에 1번 풀어볼게요. 1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자 193페이지에 다음 자료로 계산된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적산 가치는 자 준공 시점 2015년이고 기준 시점 2020년이다. 그러니까 6월달 그러니까 몇 년 지난 건물이에요? 5년 된 건물이다. 이렇게 딱 하니 5년이 된 건물이네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참 이거 아주 얘가 이쁜 게 기준 시점에서의 재돌아온가가 주어졌어 안 주었어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2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주어지면 할만합니다. 딱 주어지니까 딱 주어지면 할만.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요. 2억. 자 주어졌네요.
네, 그리고 얘는요. 경제적 냉수가 50년이다. 5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답니다. 철거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감가상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연수 만료 시에 잔존 가치율은 10%다. 저금액 10%는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2천만 원 챙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2억짜리가 50년 지나면 2천밖에 안 남죠. 그러면 50년 동안 얼만큼 감액이 된 거예요? 자, 1,8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요? 요거를 50년 동안 똑같이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매년 감가액이 되는 겁니다. 매년 감가되는 부분. 자, 계산하면요. 이거 얼마냐면 360만 원 할 겁니다. 다 됐네요. 자, 1년에 얼마라고요? 360만 원만큼 감액이 된다. 자, 1년에 얼마씩이라고요? 360만 원인데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잖아요. 5년 지나니까 1,8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1,800만 원. 2억에서 1,800만 원 빼주니까 이때는요 1억 8,200만 원. 이게 정답이에요. 뭐가 정답이라고요? 1억 8,2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요거 잘하면 이렇게 나오면 풀만합니다. 어떻게 할만해요? 원래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할만해요? 이거 할만하죠? 이렇게.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요, 이 제도라 원가까지 계산하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도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조사된 건물의 기준 시점 현재의 원가법에 의한 가치는 자, 다만 감가수용은 정액법에 의한답니다. 자, 기준 시점은 2020년 10월 30일이고 건축비는요 2억이 들어갔는데 2018년도에 준공됐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2018년도 지을 때 2억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난 건물이에요? 2년 지난 건물이네요. 몇 년 지났다고요? 2년 되는데 애초에 얼마 들어갔다고요? 자, 거기서 2억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애초에 건물 지을 때 2억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제조원가가 아닙니다. 예. 건축비가 그때 들어간 거고 건축비는 매년 10%씩 상승했답니다. 기준 시점 현재의 잔존 내용수는 48년. 남아있는 연수가 48년이니까 총 몇 년이에요? 50년짜리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수가 50년짜리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연수 만료 시에 잔존 가치는 10%랍니다. 자, 10%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맨 먼저 이거부터 계산해야 돼요. 자, 일단은 최조랄 원가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최조랄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애초에 건물이 얼마 들어갔어요? 2억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되는데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법은요. 자, 항상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이때가 물가지수가 100인데 이때는 130이다. 그럼 100분의 130 곱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계속 몇 번 할 겁니다. 이따도 매년 10%씩 올랐다. 매년 몇 프로씩 올랐다고요? 10%씩 올랐다. 그러면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있죠? 곱해야 돼. 이따가 한번 또 할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1 플러스 1, 0.1의 제곱 있죠? 이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예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알겠나요? 또 할 겁니다. 몇 번 할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요. 이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면 2억 4,200만 원 나옵니다. 자, 다 됐네요. 그럼 여기서부터는요. 아까처럼 저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요. 2억 4,200만 원. 그리고 아까 50년 지나면 10% 챙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2,420만 원 챙길 수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매년 감가액은요. 매년 감가액은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바로 빼기는 힘들겠네요. 네, 암산이 안 됩니다. 2억 4,200만 원에서 요 2,420만 원 빼야 돼요. 이게 바로 50년 동안의 감가액이 되는 거죠. 50년 동안의 총 감가액을요. 50년으로 쪼개는 겁니다. 50년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요. 얼마 나오냐면 얼마냐면 4356000 나올 겁니다. 4356000. 그러니까 435만 6천 원 나오네요. 자, 1년에 얼마라고요? 435만 6천 원이 감액이 되는 거죠. 여기다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으니까 2년 곱하면 돼요. 그러면
8712000 나올 겁니다. 8712000. 그러면 2억 4,200만 원이 얼마가 감액이 된가요? 871만 2천 원이 감액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주면 돼요. 여기서 이거 빼니까 233 288 000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암산을 할 줄 압니까? 이렇게 암산하기는커녕 저는 두 자리 넘어가면 뭐 계산 안 돼요. 하도 하니까 그냥 암기된 거지. 그렇죠? 이거 어떻게 뺍니까? 이거를 계산기 뚫리지 못하면 못 빼요. 저는. 자, 요거는 요렇게 나오면 조금 힘듭니다. 힘드니까 만에 하나 나오면요, 맨 나중에 미루세요. 미뤘다 나중에 푸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없으면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그냥 찍고 나오세요. 찍고 나세요. 자, 이거 누가 잘 찍냐 여기에 따라서도 당락이 좌우됩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 3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3번. 최저원가가 1억, 잔존가치는 1천만 원, 내용요소는 10년인 건물의 정률이 10%다. 그럼 그 옆에다 위에다가 잔가율은 90%다. 기억하세요. 잔가율은 몇 프로라고요? 90%. 딱. 자, 그러면 잔가율은 90%다. 이걸 적용하여 감가 수정한 결과 제2차년도 말에 정률법에 의한 적산가치는, 그럼 요거가 5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얘는요, 최저원가 100만 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곱해야 돼요. 여기다가 잔가율이 90%라겠죠. 0.9에다가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다고 했잖아요. 2제곱 해주면 돼요. 3년 지나면 몇 제곱이라고요? 3제곱 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 됐네요. 계산하면요, 8,1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라고요? 8,1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요 정도 생각하시고, 자, 요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감귤 액상이다. 뭔 액상이라고요? 감귤 액상이다. 자, 정률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정액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쉬워야 되죠? 자, 지금부터 원가 방식 하에 임료를 구하는 방법. 요거는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적산법 해줍니다. 무슨 방법이라고요? 적산법. 얘는요, 기본적인 취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1억 예치하면 1년에 5% 이자를 주겠답니다. 5%. 근데 내가 이걸 부동산 구입해서 임대사업 한다고 치자. 1억짜리 구입해서. 그러면 5%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최소한 5% 못 받는다. 그러면 은행에 예치하는 게 낫겠죠. 근데 문제는요, 은행에다 예치할 때는 재산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재산세는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 이런 거 내는 겁니다. 자, 은행에 예치했다고 해서 재산세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받아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예치하는 게 낫죠. 맞죠? 그리고 여러 보험료 같은 거 받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각종 경비 들어가는 것도 받아내야 돼, 안 받아내요?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만 수도요금, 가스비 이런 것들은 임대료에 포함해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는 쓴 만큼 별도로 고지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이렇게 해서 각종 경비를, 그리고 이것도 받아내야 되겠네요. 자, 내가 자동차를 구입해서 내가 3년 정도 누구한테 빌려주고 3년 있다 미국 갔다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의 가치도 떨어져, 안 떨어져? 이것도 받아내야 되겠네요. 이걸 감가상각비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받아내야 되겠죠. 건물도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1년 동안 빌려주면 건물도 가치가 떨어져, 안 떨어져? 이거 받아내야 되겠죠. 다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경비도 좀 받아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1억을 뭐라고 하냐면 1억, 요거를 기초 가격,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1억을 뭐라 한다고요? 기초 가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5%를요 기대 이율 해줍니다. 기대. 주로 이제 정기예금 이자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비, 이걸요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비 있죠. 요거를 더해서 임료를 구한 걸 뭐라고요? 적산 임료다 해줍니다. 무슨 임료라고요? 적산 임료. 이렇게. 이게 왜 적산 임료라면 적산 전력계는요, 한 달 동안에 쓴 전력량 있죠. 합쳐서 전력요금 책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각종 들어가는 경비 있죠. 다 합쳐서 경비를, 임료를 책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강비 어떤 건 포함하고 어떤 건 포함하지 않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구색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경비를 포함시켜서 임료를 책정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가 계산, 요게 딱 두 번.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원가법하에 뭘 구한다고요? 임료를 구한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 지금까지 물어본 게 이게 답니다. 예전에 한번 여기 괄호 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럼 뭐 대답하면 돼요? 기대일 답하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자, 이 15회 이전에 구닥다리 갔을 때 계산 문제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다. 계산 문제. 오른쪽 메뉴 해볼게요. 자, 1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는요 5천만 원이고 상각 후 세 공제 전에 기대율은 5%. 그러니까 얘가 5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각 후 세 공제 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5% 해주면 돼요. 5%. 그리고 자, 부동산 임대차함에 따라서 임료에 포함되어야 할 감가상각비 등 각종 필요자 경비가 70만 원이랍니다. 7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곱해주면 돼요. 자, 더해줘. 이렇게 더하면 되죠. 32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나 한다고요? 320만 원. 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거 지울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법은 마무리했습니다. 원가법이 아니라 원가 방식. 이번에는 이거 다 지우고, 자, 이번에는 비교 방식 공부할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비교 방식. 비교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요걸 비교해서 대상권의 가치를 평가하라. 이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뭔 비교법이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이거는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제가 사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라고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가로치고 무슨 아파트 하면 건영 아파트 다 답해야 돼요. 이렇게. 자, 요거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대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그러면 요걸 평가할 때는 아무래도 사례는요 우리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죠. 우리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만약 이런 데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매우 유사한 지역 있죠. 여기서 사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애들 학교도 있고 남편 직장도 있고 같은 지역이라면 똑같이 건영 아파트인데 얘는 비싸고 싸다면 이쪽으로 이사 갈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서 가격대가 비싸지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만족감이 차이가 없다면 사람 싼 놈 구비하죠. 비싼 놈 안 살려고 하죠. 그러면서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걸요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이런 데 사례를 구하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요 이런 데 사례가 없다 그러면요 다른 용도 지역 내에도 여기 요와 비슷한 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라면요 얘와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는요 받고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격대가 유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에서 구해야 돼요. 서울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대화한대요? 안 됩니다. 남양주에 있는 거 구하면 대화한대요? 비싸고 얘는 싸다고 해서 이사오고 이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라면요 가격대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찾아낼 수 있다. 자, 지금부터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은요 어떤 차이점이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어쨌거나 요거를 안 했네요. 요거를 인근 지역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을요 유사 지역 해줍니다. 요걸 뭐라고요? 동일 수급권 이렇게 합니다. 동일 수급권. 자, 그러면 어쨌거나 대상 부동산은요 어디에 있어요? 인근 지역에 있죠. 사례 부동산은 어디에 있어요? 유사 지역에 있네요. 그러면 어쨌거나 뭐 가격대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지역과 이 지역은 가격 수준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좀 날 수 있는 거죠. 좀 지하철이 옛날에는 요쪽이 좀 비쌌는데 요즘에 이쪽으로 지하철 이렇게 통과하는 바람에 좀 비싸요. 이런 건 좀 감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똑같이 생긴 건영 아파트인데 다른 거 다 동일한데, 자, 제가 사는 아파트는요 베란다를 확장했습니다. 네, 돈 들여서 확장했어요. 근데 사례는요 베란다를 확장 안 했다고 치자. 그러면 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확장한 게 더 비싸겠죠. 이렇게 이것도 감안해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대상 부동산은요 2년 전에 3억에 거래된 사례랍니다. 그러면
2년 전에 우리 2년 전에 가격을 평가하는 게 아니죠. 요즘에 얘가 얼마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요 요즘에 거래한다는 걸로 가정해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이 뭐라고요? 정확히 하면 기준 시점이라는 겁니다. 기준 시점에서 거래한다는 걸로 바꿔놔야 돼요. 알겠나요? 마지막으로 저는요 사례부동산은요 친구한테 10% 싸게 거래했답니다. 친구한테 10% 싸게 거래했다. 그러면 싸게 거래된 걸로 바로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정상적으로 거래했다고 가정했을 때로 바꿔놔야 돼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점을 좀 수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딱 수정하는 거를요 사례자료 수정한다, 정상한다 입니다. 일단은 이 사례를 아무거나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동일 수권에 있어야 되고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95페이지 아래쪽에 볼게요. 자 일단은 그 체크를 할게요. 비교 방식은요 먼저 가치를 구하는 걸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데 우리 교재는요 543페이지 쓸 겁니다. 543페이지. 그 다음에 그 뭐 페이지 안 적어도 되고 몇 장 넘겨볼게요. 199페이지에 보시니까 맨 위쪽에 임대 사례 비교법 있어 없어요? 요거는요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550페이지. 다시 거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 아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거래 사례를 아무거나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례는요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데 사례가 없다면요 최소한 동일 수권 있죠? 요 정도에서 구해야 되지 무슨 남양주는 거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 정도라면 지역 요인도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동일 수권 내에서 구해야 돼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는요 개별 요인도 비교 가능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얘는 아파트인데 얘는 상가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는 1년밖에 안 된 아파트고 얘는 50년 된 아파트. 이것도 곤란하죠. 그리고 얘는요 철근 콘크리트 조인데 얘는 벽돌조다. 이것도 곤란하죠. 그죠? 얘는요 10층짜리 아파트인데 얘는요 50층짜리 아파트다. 이것도 곤란하죠. 모든 면에서 거의 동일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뭐라고요? 동일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세 번째는요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돼요. 얘는 2년 전에 3억에 거래했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한다면 약간 올랐겠죠.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0년 전에 1억에 거래한 사례를 요즘에 거래한 걸로 바꿀 수가 있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이걸? 이게 가능하면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요걸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친구한테 10% 싸게 거래했다 이런 걸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다 입니다. 뭐가 개입됐다고요? 특수한. 그래서 일단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사례를 선택하면 안 돼요. 원칙은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동일 수권 내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은 가능합니다. 선택 가능한데 이렇게 이걸 수정하는 걸요 사정 보정한다 입니다. 뭘 보정한다고요? 사정. 그러면 이 사정 보정은 가능해야 됩니다. 뭐는 가능해야 된다고요? 사정 보정은 가능해야 돼요.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예로 바꿔놓는 작업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거래 사례 비교 사례자로 수정한다 입니다. 사례자를 어떻다고요? 수정한다. 그래서 그 195페이지 오른쪽에는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세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차이점을 수정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사례자료를 수정한다. 사례자료를 정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사례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자 요거는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사시지계다. 뭔 지계라고요? 사시지계다. 사시계 뭐예요? 이게 자 이게 사시지계다.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순서 바꿔서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순서에 따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나요? 예. 순서는 바꿔 상관없는 겁니다. 감정평가 규칙에서 이렇게 맨 먼저 얘는요. 맨 먼저 볼게요. 이 친구한테 10% 싸게 거래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거래한 걸 바꿔놔야 되죠. 이거를요 사정 보정한다 입니다. 특수한 사정을 수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년 전에 3억이 거래했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한다. 몰랐겠죠?
이거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시점을 수정한다 입니다. 뭘 수정한다고요? 시점 수정. 자, 그러면 이 사례를요 일단 정상적으로 거래한 걸로 바꿔놨죠. 그리고 요즘에 거래한 걸로 바꿔놨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무리 자, 이 지역이 비슷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은요 가격 수준은 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도 이거 반영시켜줘야 돼요. 이걸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 해줍니다. 지역 요인을 비교. 그 다음에 자, 내가 사는 아파트는요 베란다를 텄는데 사례는 안 텄다는 얘기죠. 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이것도 반영해줘야 돼요. 이걸요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 해줍니다. 이렇게 이게 좀 더 곱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치를 계산해서 전부 다 곱한 가격을요 비교해서 준한 가치라는 겁니다. 뭔 가치라고요? 비교해서 준한 가치다. 자, 이 계산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요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사례분의 뭐라고요? 대상. 기억할 수 있죠? 사례분의 대상. 그게 뭔 소리예요? 자, 좀 이따 할 겁니다. 요거는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지수법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거의 한 80%는 지수법입니다. 근데 한 20% 정도는요 변동률법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동률법이다. 이게 뭐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변동률법. 그리고 지역 요인도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하고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밑으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사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했죠. 100분의 100 한 다음에 얘는요 사례만 조정하면 돼요. 자, 사례가 20% 저가로 거래했다. 20 빼주면 돼요. 사례가 20% 고가로 거래했다. 20 더해주면 돼요. 요것만 조정하면 돼요. 뭐 먼저 하라고요? 요것만.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의 대상. 얘는 이렇게 해줍니다. 사례 지역이 속한 지역이 지역 요인에서 30% 우세다. 여기다 30 더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 10% 열세다. 그럼 10%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 그 다음에 열세한 정도 있죠. 더하거나 하나 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한 다음에 사례 부동산이 지역 개별적으로 30% 우세다. 그럼 30 더해주면 돼요. 대상 부동산이 개별적 요인에서 20% 열세다. 20 빼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두 가지 형태로 오는데 문제에서 2년 전에 이거 기준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2년 전에 사례가 거래할 때의 물가지수는 100이었는데 기준 시점에서는 130이다.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에 30%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100분의 130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지수법이라는 겁니다. 거의 한 80%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근데 만에 하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이 기준 시점까지 매년 부동산 물가가 10%씩 올랐답니다. 매년 몇 프로씩 올랐다고요? 10%씩 올랐다. 이렇게나 물어본다면요. 우리 투자를 해서 공부했던 일시불의 미래가치 했죠? 미래가치 개수를 곱해야 돼요. 이렇게 1 플러스 10%면 0.1이죠. 10%면 0.1이죠. 요거의 제곱 이렇게 주면 돼요. 아까도 해서 안 했어요? 했죠. 자, 지금까지 한 거를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뭐만 하시면 되냐면 한 장 넘겨볼게요. 198페이지에 있는 문제만 풀 줄 아시면 돼요. 198페이지에 있는 문제. 그 전에 있는 거는요. 그냥 자, 이 구색 갖추려고 해놓은 겁니다. 요거만 할 줄 아시면 돼요. 198페이지에 문제 있어 없어요? 요거만 몇 번 연습하세요. 1번 보겠습니다. 사례 토지가 매입자의 강매로 인하여 시장 가치보다 10% 고가로 거래했을 경우에 사정보 정치는 밑줄 쳐볼게요. 사례 토지가 10% 고가로 거래. 사례 토지가 몇 프로 고가로 거래했다고요? 10% 고가. 그럼 얘는 사례 토지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는 거예요. 사례만 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례 토지가 10% 고가로 거래했으니까 10을 더해주면 돼요. 110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가로 했으면 고가 더해주면 돼요. 저가로 했으면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해줘야 금액이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이걸 사정보정치라는 겁니다. 뭐 보정치라고요? 사정보정치. 그 다음에 2번, 3번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4번 볼게요.
사례 토지가 대상 토지보다 지역적으로 20% 우세할 경우에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밑줄 쳐볼게요. 사례 토지가 지역 요인에서 20% 우세. 자 보세요. 자 사례분의 대상이죠. 그럼 사례 토지가 지역적으로 20% 우세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20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라고요? 120. 이게 바로 지역 요인의 비교치입니다. 그 다음에 그 5번 볼게요. 5번. 대상 토지가 사례 토지보다 개별적 요인에서 25% 열세일 경우에 개별 요인의 비교치는 밑줄 쳐볼게요. 대상 토지가 지역 개별적 요인에서 25% 열세. 대상 토지가 개별적 요인에서 25% 열세. 자 보세요. 사례분의 대상이죠. 대상 토지가 몇 프로 열세라고요? 25% 열세면 25 빼주면 돼요. 그러면 75가 되겠네요. 요거를요 개별 요인의 비교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 요거 볼게요. 네, 올라와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2016년 7월에 택지를 구입했는데 기준 시점인 2021년도 7월에 시점 수용치는 그러면 2016년도 사례가 거래할 때의 지가지수는요. 택지 지가지수는 100이었는데 기준 시점인 2021년도에 택지 지가지수는 120이라는 얘기죠. 그럼 5년 동안 몇 프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20% 올랐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100분의 120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라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밑에 문제 볼게요. 3번. 인근 지역에 적용할 지가가 최근 5년 동안 매년 10%씩 올랐는데 2년 전에 구입한 토지의 시점 수용치는 그러니까 2년 전에 구입했으니까 얘네들이 매년 몇 %씩 올랐다고요? 10%씩 올랐다고 했죠? 맞죠? 그러면 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시불에 미래가치계수 곱하라고 했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1 플러스 10%면 0.1입니다. 20%면 얼마라고요? 0.2. 30%는 얼마요? 0.3. 요거에 몇 년 지났어요? 2년. 2제곱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준 걸요. 변동일 거라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곱한 게 비준 가치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그러면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한 번 더 연습해 보자. 자, 항상 이렇게 합니다.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항상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얘는 사례만 조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요 두 가지 형태로 오릅니다. 근데 거의 이거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얘는요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 있죠. 열세한 쪽에 열세한 정도 반영해 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의 대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를 더해 주면 돼요. 열세한 쪽에다 열세한 정도 빼주면 돼요. 그죠? 그럼 20% 우세다.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런 거 같이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사들 놀지 말고 이런 거 평가하라는 거 아닌가? 아 우리가 20% 우세인지 아닌지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빠 중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뭐냐면 맨 아래 문제 7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7번. 1년 전에 15억에 거래된 사례 부동산이 있다. 1년 전에 얼마 거래했다고요? 15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자 거래된 사례 부동산이 시장가치 대비 20% 저가로 매입됐답니다. 자 사례분의 대상인데 사례 부동산이 20% 저가로 거래했죠. 그럼 20 빼주면 돼요. 고가로 했으면 그거 더해주면 돼요. 20 빼주면 돼요. 그럼 80이 되겠네요. 맞아요? 80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니까 어디 갔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시점의 지수는요 100인데 기준 시점의 지수는 120이다. 그러면 20%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100분의 120 해주면 돼요. 이렇게. 세 번째는 또한 대상 부동산이 지역 요인에서 20% 열세랍니다. 사례분의 대상인데 대상 부동산이 지역 요인에서 20% 열세라고 했죠? 20 빼주면 돼요. 80이 되겠네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 사례 부동산이 개별 요인에서 20% 우세다. 사례분의 대상인데 사례 부동산 20% 우세라고 했죠? 우세한 점 더해주면 돼요. 120 해주면 돼요. 이렇게 전부 다 곱해주면 되는데 자 요거를 계산할 때는요 하나하나 이제 계산한 다음에 곱해 상관없어요.
요거 계산해서 또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리죠. 근데 다행히도 얘는 더하기 빼기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자, 15 곱하기 100 나누기 80 곱하기 120 나누기 100 곱하기 80 나누기 100 곱하기 100 나누기 120 해도 돼요?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약분이 가능하다면 약분할 수 있으면 돼요. 나 약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막 계산하면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랑 얘는 약분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해요? 나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없애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와 얘도 약분이 가능해요 안 해요? 해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은 거 빼주면 돼요. 그리고 얘와 얘도 약분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도 가능해요 안 해요? 아, 위아래 같은 수면 없애버리면 돼요. 예, 그러면 15억만 남았죠? 정답은 얼마라고요? 15억입니다. 할 수 있죠?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한번. 이거 지워도 되죠? 한 번 더 정리해 보자.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무조건 뭐라고요? 사례분의 대상. 얘는요, 사례만 조정해 주면 돼요. 고가면 고가. 거래 더해주면 돼요. 저가로 저가 빼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두 가지 형태로 부르고, 그리고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 더해주면 돼요. 열세한 쪽에다 열세한 정도 빼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의 대상 해주면 돼요. 되셨죠? 근데 만약에 자, 얘는 아까 조금 전에 개별 요인이 하나밖에 안 나왔죠? 맞죠? 개별 요인 4개에다 그럼 4개 다 곱해줘야 돼요. 4개 뭐라고요? 다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 자, 다 곱해줘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오해 문제. 오해 문제 6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 내용이 다음 같을 경우에 상승식에다 빚을 쳐보세요. 상승식.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개별 요인의 비교치는 주어진 조건이 하나며 결과값은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랍니다. 일단은 네 가지가 개별 요인의 비교치가 주어져 있는데 가로의 폭이라든가 구조 등 상태에서는요 대상 부동산이 5% 우세랍니다. 자, 일단은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대상이 5% 우세라고 했죠. 그러니까 105를 더해주면 돼요. 105% 더해주면 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고객의 유동성과의 관계에서 적합성에서 대상 부동산이 자 3% 열세랍니다.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얘가 3% 열세라고 했죠. 3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라고요? 97 해주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 형상 및 고전은 동일하다고 했죠. 이거는 반영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1입니다. 그거 그대로 이거 1 아닙니까? 곱하나 마나요? 곱하나 마나.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 따라 대상 부동산이 4% 우세랍니다. 그러면 자 얘가 4% 우세라는 얘기죠. 그러면 4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라고요? 104가 되겠네요. 이거 전부 다 곱하면 돼요. 곱하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 전부 다 곱하면 1.05924 나옵니다. 1.05924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말하고 있죠. 소수점 넷째 자리. 그러면 이게 소점이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넷째 자리예요. 요게 만약에 5가 넘어간다면 하나 올려주면 돼요. 5가 안 된다 그러면 없애야 돼요. 5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요 1.059가 됩니다. 얼마라고요? 1.5.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계산한 걸 상승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 걸 뭐라고요? 상승. 요걸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100%입니다. 예, 그리고 이 총화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나오긴 힘들어요. 논리도 떨어지고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총화식은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총화식은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엉뚱한 거 다 틀린 겁니다.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뭐라고요? 더해줘요. 더해줍니다. 네, 더해주면 더해주면 뭐가 나왔나요? 나오죠. 여기서 그 비교치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여기서 3개를 또 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나올 가능성 뭐 없으니까 아까 했죠. 아까 상승식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만 기억하고요? 상승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하나 더 정리할 게 있는데 1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안 해도 돼요. 자, 거기에 197페이지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보시니까 배분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이건 의미만 하시면 돼요. 의미만. 얘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요거는 대상 부동산은 낮입니다. 낮인데, 자, 사례 부동산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낮이가 거래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동일 수건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요, 건부지를 선택도 가능합니다. 뭘 선택 가능하다고요? 건부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 만에는 없는 경우에 낮이를 거래한 사례가 없는 경우 있죠. 어쩔 수 없이 선택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얘를 전체를 10억에 거래했는데 10억을 가지고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백억은 건물의 가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건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로 나눠준 다음에, 나눈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눠준 다음에 토지 가치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거 뭐라고요? 배분법이라 하는 겁니다. 계산 문제 안 물어봐요. 의미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경우에는 배분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시면 돼요. 뭘 활용할 수 있다고요? 배분법. 간단합니다. 이게 6억으로 정했다면 이건 4억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히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해보자. 이렇게. 자,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자, 이따가 한 번 더 하겠지만, 자, 어떤 부동산을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있죠? 그럴 때는, 자, 부동산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평가해라. 이렇게 주된 평가 방법이 주어집니다.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평가할 때는 아까도 한번 했는데 A라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요, 어떻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냐면, 주된 평가 방법이냐면, 사례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정부가 조세라든가 보상금 책정하려고 주변마다 표준지를 정해놓은 거 있어요. 요걸 찾아내서, 주변에 있는 표준지를 찾아내서 요걸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죠. 요걸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겁니다. 뭔 법이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해주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얘는요, 이 표준지를 선정해서 평가할 때, 그러니까 특수한 사정 같은 거 있을 때도 다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한 거예요. 특수한 사정 다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표준지 가지고 할 때는요, 사정 보정 같은 거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뭘 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정 보정은 할 필요 없다. 이미 특수한 사정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할 수 있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하러 왔어요? 거래 사례 비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자, 199페이지에 임대 사례 비교법 있어 없어요? 요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